멘붕과 트라우마. 외상성 사건이 항상 트라우마, 즉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외상성 사건이 멘붕을 일으킬 때 트라우마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멘붕에 빠져본 일이 있나요? 깜짝 놀라거나 아주 무섭거나 너무 슬픈 일을 겪거나 옆에서 보고 심장이 콩닥대고 어찌할지 몰라 멍해지거나 정신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멘탈 붕괴, 줄여서 멘붕입니다. 이것은 너무 강한 충격에 정신의 방어막이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멘붕 상태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멘붕은 자연재해, 교통사고, 심한 폭행, 성폭력 같은 심각한 사건에 의해서 대부분 생기지만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시험 답안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부모에게 된통 맞거나 욕을 먹는 듯 비교적 작은 일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왕따를 1년 동안 당하는 것처럼 작은 마음의 상처가 오랜 기간 여러 번 쌓여서 복합성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복합성 트라우마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학대나 왕따를 당하면서 자신감이 없고 우울해진 것이 굳어져 마치 성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멘붕이 오고 나면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무서워지거나 미칠 것 같고 통제불능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나쁜 일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생각하거나 말하기도 싫지만 문득 사건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생각나게 하는 장소나 사람, 물건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슬픔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가 나고 무언가를 부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위해 개인만 하고 싶거나 누군가 신경 써주는 것도 싫어집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는 몸의 상처처럼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는 원래 외부로부터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압박을 뜻하는 말로 15세기경부터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스트레스는 캐논에 의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간주되면서 의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생활의 변화에서 오고 그 변화의 정도와 종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활력과 창조성을 주기도 하고 생산성을 높여주어 긍정적 스트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피로감과 짜증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비관적 태도와 부정적 시각을 보이게 됩니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모두 보통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트라우마는 이런 스트레스의 특수하고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다른 점은 혼자서 대처할 수 없게 압도적인 외부적 상황 속에서 싸울 수도 피할 수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정신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결국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무섭고 화가 나고 절박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도움받을 데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하고 맥 빠진 느낌, 즉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분노, 회피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절되지 못한다는 느낌은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트라우마의 본질은 무력감입니다.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참아보기도 하고 싸워도 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의하여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반 아이들은 도리어 은근히 따돌리며 형태만 바꿀 뿐 친구로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는 이런 경험을 할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그 사람의 자신감에 큰 상처를 줍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세상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감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푹 처지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도 생기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괴롭고 미래를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온통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정작 현재는 짜부러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안절부절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꽉 막혀서 마음과 몸이 멈춰서게 됩니다.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약한 고리, 보통 엄마에게만 거칠게 덤벼들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그런 찌질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지만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일회성의 큰 트라우마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하게 한 인간의 정신을 뒤틀어 놓습니다.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인 트라우마는 보이지는 않지만 도리어 몸의 상처보다 더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인 트라우마는 보이지는 않지만 도리어 몸의 상처보다 더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의해 이런 과정을 자신의 약함이나 문제로 생각하고 자책함으로써 회복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더욱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재경험, 과각성, 회피.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 콧물이 나듯이 트라우마를 받으면 대부분 3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경험, 과각성, 회피입니다. 재경험은 집요하게 사고 장면이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그 장면이 이미지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당시의 소리, 냄새, 맛, 몸의 느낌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번쩍 하고 과거 회상 장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문득문득 그 사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몸이 떨리거나 그때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와 동일한 강도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다른 나쁜 기억들이 연달아 떠오르기도 합니다. 재경험은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꿈에서 사건 현장에 다시 있거나 괴물 등에 쫓기게 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경험은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파란색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경험한 아이는 다른 자동차를 보거나 비슷한 색깔의 물건을 보거나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그때 사고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자극을 전문 용어로 총의 방아쇠처럼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방아쇠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방아쇠 자극은 사건에서 본 것과 비슷한 물건, 색깔, 소리, 조명, 냄새, 맛, 온도, 몸의 자세, 사람들이 붐비는 것, 사람들의 눈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도 방아쇠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는데 이것을 기념일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각성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투할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대고 숨을 짧고 빨리 내쉬거나 한숨을 쉬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합니다. 손이 떨리기도 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교감신경계와 감정뇌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링에 오른 권투 선수들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한 대를 맞아도 아픈지 모르게 됩니다. 과각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지속될 때입니다. 황소가 달려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피했다가 일단 안전해진 후에 도리어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험 상황이 아닌데 과각성이 된 상태를 고장난 경고신호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빨리 반응하는 것이 살아남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경계는 작은 자극에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지나간 후에도 이러한 과각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까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고함을 지르거나 쾅 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위험이 언제라도 되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위험한 곳, 내가 다른 사람을 조절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각성은 초조하거나 쫓기는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잠들기 힘들거나 자주 깨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중하기 어렵거나 자꾸 깜짝 놀라거나 쉽게 화가 나는 등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회피는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 장소, 감정,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방아쇠 자극을 지속적으로 피하려고 하거나 멍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고 본능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정도가 심하면 내가 아닌 것 같거나 현실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멍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활동에 대한 흥미와 참여가 떨어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도 사라지고 모두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기억상실증처럼 트라우마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멀게 느껴지고 내 감정도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에 대해 떠올리거나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내면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반된 감정이나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편해지고 싶지만 편해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고 잊기 싫기도 하는 양가 감정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슬퍼지기도 하고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살아남은 가족도 죽거나 다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 초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사건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화가 나도 괜찮아. 몸이 떨려도 괜찮아.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 멘붕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백혈구가 바이러스랑 싸우느라 열이 나듯이 말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조금씩 조각내어 하나하나 소화시켜내는 과정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입니다. 트라우마 초기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멘붕에 빠졌을 때 우리 몸의 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실제로 몸에 병이 나기도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입니다. 사건 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어른들이 자꾸 사건 상황이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도리어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면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말하기 싫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죄책감과 혼동, 분노와 슬픔을 느껴서,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괴로워할까봐 두려워서,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를 할 상대방에게 믿음을 쌓을 시간이 필요해서, 어떤 친구들은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말하기 싫어합니다. 모두가 각자 다른 스타일과 타이밍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걱정해주고 함께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멘붕,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9가지 회복 스킬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멘붕 탈출 9가지 스킬은 호흡법, 안전지대법, 나비포옹법, 봉인법, 소환법, 상산법, 수면법, 착지법, 노출법입니다. 우선 회복 스킬을 배우기 전에 기초적으로 감정온도계 사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감정온도계는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긴장되는 정도를 1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온도계는 점수가 올라갈수록 마음의 불안이나 몸의 긴장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5점은 어느 정도 내가 참고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입니다. 5점이 기준점이 됩니다. 4점 이하에서는 쉽게 참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6점 이상에서는 억지로 참지만 불편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을 정도 이상입니다. 감정 온도계 점수가 6점 이상 올라가면 불안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각이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째 회복 스킬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모든 운동이나 노래, 명상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에게 2가지 호흡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긴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후 한숨을 내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풍선을 불듯이 폐활량을 측정하듯이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슴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앞으로 배울 다른 회복 스킬도 대부분 심호흡으로 시작합니다.
둘째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숨을 내쉴 때 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코로만 숨을 쉬세요. 천천히 깊게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복식호흡의 포인트는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복 스킬은 안전지대법입니다. 안전지대법은 상상력을 이용하여 내 마음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장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깔고 싶은 멋진 그림을 고르는 마음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본 곳 중 가장 멋진 곳은 어디인가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에서 본 멋진 풍경이나 문을 잠그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내 방도 좋습니다. 안전지대의 이름과 시작 장면을 정해보세요.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의 도입 화면과 파일명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 장면은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지된 화면이어야만 합니다. 안전지대법은 괴로운 장면이 다시 떠오르거나 긴장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로 들어가 안전하게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지대법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그 장면을 상상하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본인이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눈을 뜨고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셋째 회복 스킬은 나비포옹법입니다. 나비포옹법은 EMDR이라는 트라우마 치료법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EMDR은 좌우 교대로 눈을 움직이거나 몸을 두드리면서 부정적인 기억이나 생각, 감정, 몸의 긴장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복돋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뇌영상 연구에서 뇌 활성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비포옹법은 갑자기 긴장이 되어 가슴이 두근대거나 괴로운 장면이 떠오를 때 그것이 빨리 지나가게끔 자신의 몸을 좌우로 두드려주고 셀프 토닥토닥 하면서 스스로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억의 이미지나 몸의 느낌이 떠오르면서 불안해지거나 나쁜 생각이 들면 나비포옹법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에서 6세트 정도의 나비포옹법을 하면 대부분 지나가고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서 배운 안전지대법을 상상하면서 나비포옹법을 하면 편안한 기분이 더 잘 유지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조금 창피해 나비포옹법을 하기 힘들 때에는 자신의 허벅지를 좌우 교대로 살짝살짝 두드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지 몸의 좌우 교대로 자극만 주면 됩니다. 넷째 회복 스킬은 봉인법입니다. 봉인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봉인법은 부정적인 기억, 감정, 생각을 상상의 봉인상자 속에 넣고 잠가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상자의 봉인상자는 어떤 것도 넣을 수 있지만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 된 금고나 콘크리트로 된 상자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금고나 상자를 그려보세요. 뚜껑으로 막거나 자물쇠를 달아서 잠가도 좋습니다. 다섯째 회복 스킬은 소환법입니다. 소환법은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 생각이 떠오를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떠올리거나 미리 정해둔 캐릭터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만화나 게임에서 자기 편을 소환하여 함께 싸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환할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화 캐릭터, 좋아하는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환을 할 때 왼쪽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말아쥐고 꽉 눌러주면 나의 몸과 마음에 주는 신호가 되어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들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기억이나 감정, 생각을 좋아하는 음식을 통해 즐거운 기억과 연결시켜 중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여섯째 회복 스킬은 상상법입니다. 상상법은 반복해서 자꾸 떠오르는 사건 장면을 상상으로 다르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번쩍하고 과거 회상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법을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플래시백이 마음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우리는 다시 그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듯 얼어붙어 멍해지거나 불안해집니다. 이때 그 장면을 컴퓨터 모니터 속에 집어넣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장면을 흑백이나 오래된 사진의 이미지로 바꾸고 영화가 끝날 때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다가 완전히 검정색으로 사라지는 페이드아웃 기법으로 사라지게 상상해 보세요. 교통사고 장면이 동영상일 때는 끔찍하게 느껴지지만 컬러 사진일 때는 감정적으로 덜 자극받고 흑백 사진이면 더욱 덜 자극받고 그 크기를 작게 원경으로 잡으면 더더욱 자극을 덜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을 내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면에 대해 압도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회복 스킬은 수면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쉬면서 재충전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잠이 더 많은 시기입니다. 멘붕이 오면 지나치게 긴장하게 되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고 잠을 자지 못하면 다시 몸과 마음이 긴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점점 짜증이 납니다.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멍해집니다. 잠을 잘 자는 기술이 수면법입니다. 여덟째 회복 스킬은 착지법입니다. 착지법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심한 멘붕이 왔을 때는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그때 일이 떠오르면 다시 멍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 경험은 사건 당시의 생생함과 정서적 강렬함을 동반합니다. 그때 자신의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주위에 보이는 5가지 물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배운 호흡법이나 안전지대법, 나비포옹법, 소환법, 상상법, 봉인법을 이용하세요. 부정적 기억이나 감정, 생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알아차리는 순발력은 이제까지 배운 회복 스킬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합니다. 불도 작을 때 빨리 끌 수 있듯이 말이죠. 아홉째 회복 스킬은 노출법입니다. 노출법은 회피를 극복하는 공격법입니다. 이제까지는 멘붕에서 회복되기 위해 내공을 높이는 방어법을 위주로 배웠다면 노출법은 적극적으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격법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8가지 회복 스킬들이 충분히 수련되어 있을 때만 시도하세요. 노출법은 멘붕 이후 회피해왔던 상황을 단계적으로 직면하고 버텨내서 공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회피는 처음에는 일종의 방어책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차 감옥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가두게 됩니다. 회피를 그대로 두면 시멘트처럼 굳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깨기 힘들어집니다. 단계적 노출법은 감정의 물리치료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에 화상을 입어서 손을 오므리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손이 잘 오므려지지 않아서 문을 열기가 힘들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손을 오므리는 물리치료가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손을 오므릴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문을 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계적 노출법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두려움에 대해 단계적으로 노출시켜 회피를 극복함으로써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노출의 과정은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런 설명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해도 그냥 피하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도전했다가는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이 도리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8가지 회복 스킬들을 배웠지요. 이 회복 스킬들을 이용하면서 노출법에 도전하면 됩니다.